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 6월 19일 수요일 오늘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평양에 도착하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항에서 영접했습니다. 둘은 오늘 정상회담을 진행하는데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라 그 세부 내용을 두고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과 미국까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의료계가 총궐기 대회를 열고 정부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의협 해상까지 가능하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자, 이번 주 일요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선언합니다. 선거 캠프 구성은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유력 주자인 나경원 의원은 이르면 내일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저희는 60초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푸틴, 김정은 포옹입니다. 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예정보다 늦은 오늘 새벽 평양에 도착하자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항에 직접 영접을 나가서 포옹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두 사람은 오늘 정상회담을 진행하는데 그 내용에 이목이 쏠리는데요. 자, 주진희 기자 보도 보시고 전문가와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푸틴 대통령과 기다리던 김정은 위원장이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차량 앞에서 서로 먼저 타라는 듯 손짓을 하면서 양보하더니 푸틴 대통령이 먼저 타고 김 위원장이 옆자리에 오릅니다. 차량 로고는 러시아제 최고급 리무진 아우루스. 번호판은 러시아 국기와 러시아 번호판이 달려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오늘 새벽 평양에 도착한 겁니다. 예정대로라면 어제 저녁 도착할 예정이었지만 극동 지역 일정이 지연되면서 1박 2일의 국빈 방문이 단 하루 만에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초청에 따라 러시아 연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푸틴 동지가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국가 방문하게 됩니다. 오늘 정오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단독 확대 회담을 한 뒤 기자회견 등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담에서 북러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할 수 있다고 크렘린궁은 밝혔습니다. 기존의 선린 우호 관계에서 실제 협력 관계로 격상될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어서 베트남 국빈 방문이 예정돼 있어서 북한에서 숨가쁜 일정을 소화한 뒤 늦은 오후 베트남 하노이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자, 그럼 이번 만남이요. 한반도와 세계 안보에 미칠 영향,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자, 푸틴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도착했는데 좀 늦었습니다. 어제 도착할 예정이었는데. 자, 이번 방북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원래 이제 냉전 끝나고 예.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일반적인 국가 관계로 전환이 됐어요. 예. 그런데도 별로 관계가 발전을 안 했어요. 주고받을 게 없거든요. 예.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모든 걸 바꿔놨죠. 북한산 탄약이 필요하거든요. 절실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양국이 정말로 위험한 브로맨스를 하는데 문제는 탄약 외에는 서로 주고받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 뭐 군사 동맹, 자동 개입 뭐 이런 많은 이제 예측도 있지만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북한한테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받을 게 없거든요. 지금 정말로 중요한 국가라면 새벽에 김정은 위원장을 순환공항에 몇 시간씩 기다리게 하고 새벽 2시에 도착할 리가 없죠. 그렇군요. 엄청난 결례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바스토치니에서는 30분 먼저 왔거든요. 예. 탄약이 필요했으니까요. 탄약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은 그 관계의 지속이지 지금 뭐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해봐야 포괄적인 분야에 서로 주고받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립 서비스의 성격이 강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도착 장면 보면요, 일부 꽃다발도 등장하고 뭐 길거리는 또 푸틴 초성화 걸고서 성대하게 굉장히 준비한 것 같습니다. 뭐 예전에 시진핑 때 보면은 굉장히 큰 성대한 준비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또 다른 이벤트가 좀 예상될까요? 정상이라면 저녁 때 도착하면 공항에서 영접, 의장대 사열, 그다음에 이제 만찬, 그다음에 공연, 야간 공연. 예.
그리고 다음 날에 이제 회담하고 일정 소화하고 가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다 지금 아마 일그러졌을 거예요. 하루 만에 다 해야 그렇죠. 되니까. 상황이 알고. 그러니까 공항에서도 간단하게 김정은 위원장 혼자서 수행단도 없이 의장대 사일도 없었던 것 같고 그렇게 간단하게 진행이 됐으니까 사실은 이 모든 이 외교적인 결례이기도 하면서 시진핑 주석 때보다 아마 더 화려하게 준비는 한 것 같은데 예. 그걸 제대로 보여줄 기회가 지금 있을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푸틴 대통령이 늦었던 이유는 한번 저희가 후속 나오면 좀 전해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이번 만남은 푸틴과 김정은 누구에게 더 의미가 있는 만남입니까? 지금은 김정은에게 의미가 있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탄약 외에는 그렇죠.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어렵거든요. 예. 경제 최악이죠. 그다음에 중국하고도 사이가 안 좋거든요. 미국하고는 뭐 대선 때문에 미국이 북한 쳐다보지도 않고 있고. 그다음에 민족과 통일 개념 폐기하고 뭐 태양절 지우개 하면서 이데올로기적으로 좀 혼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6월 말에 노동당 전원회의를 개최 예고했거든요. 그건 내세울 게 없거든요. 예. 그러면 푸틴 대통령이 온 걸 대대적으로 선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푸틴 대통령은 뭐 어차피 탄약은 받는 거고 바스토친에서 협력을 했기 때문에 이번은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일종의 정치적 서비스 성격이 강한 거예요. 그렇군요. 어쨌든 뭐 일각에서는 2019년 시진핑 주석 반복했을 때보다 더 성대하게 준비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좀 머쓱한 상황이 됐을 것 같습니다. 아주 머쓱하죠. 예. 왜냐하면 1박 2일로 거대하게 지금 이제 북중 관계가 안 좋으니까 시 주석 보라고 아마 더 성대하게 대접할 가능성이 컸거든요. 예. 근데 준비해 놓은 것들을 보여줄 시간이 일단 없고요. 그 다음에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새벽 2시에 도착한다? 이런 결례가 없죠. 왜냐? 그럼 푸틴 대통령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느냐? 아니거든요. 국내 일정이었거든요. 국내 일정이면 그건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거든요. 예. 정말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이 중요했다면 원래 지각장이긴 하지만 예. 국내 일정은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국내 일정을 소화하려고 김정은 위원장을 새벽까지 기다리게 한 거죠. 그게 지금 북러 관계의 현실인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뭐 실망감이 크다고 말씀대로 들으면 느낄 것 같고 어쨌든 오늘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뭐 중요 문서에 서명하게 될 거다. 이래서 우리나라는 물론 뭐 미국, 중국까지 뭐 예의주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진짜 중요한 문서라면 중요한 문서라고 미리 말 안 하죠. 서명하는 말하죠. 그러니까 예. 얘기가 전략적, 그러니까 일반적인 국가 관계는 동반자 관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예. 그다음에 고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거든요. 예. 요 문서에 서명을 할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군사적인 내용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안 들어간다 보십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러시아는 북한하고 군사협력 안 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받으면서도. 예. 그리고 18일 날 노동신문에 푸틴 대통령이 칼럼을 썼어요. 일면에. 예. 거기에 국방이나 안보, 군사란 말은 한마디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본인들도 비공식 회담에서 중요 사항을 다룰 거라고 그럼 그랬거든요. 뭐 저희 뭐 외교나 사실 언론 쪽에서는 좀 확대 해석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보시는 눈에 안 입장이십니까? 보이는 쪽에서 네. 탄약과 예를 들면 북한에 한 1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노동자 파견 이런 것들이 오고 가는 거지. 예. 포괄적으로 협력을 하려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협력할 접점이 찾아야 되는데 예. 그 접점이 없다니까요. 북한산 탄약, 그다음에 러시아의 에너지나 식량 요 정도면 딜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 위원장이 너무 원하는 거죠. 첨단 무기나 첨단 기술. 그건 안 위원장이 주죠. 더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죠. 지금 희망 사항이다. 예. 그렇군요. 어쨌든 이 미국에서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이번 북러 정상회담을 한국 전쟁 이후에 최대 위협으로 보고 있다. 이거 확대 해석입니까, 그럼?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예. 이 북한산 탄약이 가잖아요. 우크라이나로. 지금 우크라이나가 위험해서 미국이 더 무기를 더 지원해서 지금 전세를 바꾸고 있는데 예. 북한이 또 대규모 탄약을 주게 되면 미국의 시도가 이게 물거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북한의 러시아 지원을 막겠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예. 그러나 큰 그림에서 보면 푸틴 대통령이 여기 오기 전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언론 인터뷰 이렇게 말했거든요. 어떻게 얘기했죠?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지 않아서 고맙다. 그럼 자기들도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자기들 주면서 우리한테 말 못하죠. 두 번째, 예.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한러관계 회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만들어놓은 상황 때문에 이 북러 관계는 김정은 위원장의 시한부 짝사랑일 가능성이 높다.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북한 안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러시아도 선을 조절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네.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북한은 이번에 빈손일 수 있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어쨌든 이 북한과 러시아 정상의 초밀착 상황에서 어제 한중 외교 안보 대화가 열렸습니다. 자, 이걸 두고서 시진핑 주석이
북한에 보내는 경고란 해석도 있는데 중국이 북한을 좀 불편하게 본다. 이게 왜 이런 겁니까 지금? 지금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경제가 안 좋아요. 예. 그러니까 경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미국과도 싸우지 말아야 되고 유럽과도 싸우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북러가 짝짝꿍이 돼서 지금 유럽 한반도 안보 동시에 불안하게 하거든요. 예. 그럼 이 소위 말하면 두 국제적인 불량배하고 중국이 같이 동일선상에 서면 타격이 너무 크죠. 그다음에 중국 내 한 10만 명 정도 북한 노동자가 있는데 이게 국제 제재 위반이거든요. 이거 들어가라는 게 중국 입장이거든요. 어허. 근데 북한은 못 들어온다. 예. 달러 때문에. 외화벌이 때문에. 그렇죠. 들어오면 10만 명 그대로 나가야 된다. 이게 지금 갈등 관계예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북한은 그런 냉랭한 관계가 있고, 근데 사실은 보면 다 각자 도생하는 거예요. 지금 푸틴 대통령이 평양 갔다가 어디 갑니까? 베트남 가잖아요. 예. 베트남은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은 나라거든요. 예. 근데 얼마 전에 시진핑 만났잖아요. 그다음에 한국하고는 한노관 회복 가능하다고 그러고. 예.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만 혼자 신냉전 꿈을 꾸는 거지. 지금 고립돼 있다. 그렇죠. 중국과 러시아는 각자 자기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정찰위성 기술이나 뭐 일부 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게 무슨 미국 얘기처럼 뭐 한국 전쟁 이후에 뭐 거대한 그러기는 어렵다. 러시아가 미래를 본다 그러면 한국을 선택하지 북한한테 얻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장기적으로 본다면.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면 이것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북한군이요 또 군사 분계선을 침범했습니다. 우리 군의 경고 사격 예. 받고 퇴각했는데, 자, 북한이 뭐 의도를 갖고 도발했다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전쟁 관계를 선언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시태세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전차 장애물도 만들고 전설도로도 개설하고 진주도 구축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이런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북한은 전시체제를 전환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인민군 태세를 전환하는 거다. 그 일환이다 이렇게 봐야죠. 알겠습니다. 한번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음주 운전 혐의 왜 빠졌나 주제입니다. 자, 저희 사건 전문가들과 함께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렇죠. 예. 자, 임주혜 변호사님, 김호중 씨 구속 기한이 사실 오늘까지였는데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구속 기한도 늘어날 것 같고요. 저희가 방금 키워드로 보였다시피 여러 혐의 가운데 가장 중요한 혐의가 음주운전 아니었습니까? 이게 빠졌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셨어요. 지금 음주에 대해서 김호중 씨 본인이 처음에는 강하게 부인을 했고 그 이전에는 아예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결국 음주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그런 시도였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제 음주를 했다는, 물론 얼마만큼 마셨느냐에 대해서는 김호중 씨 본인의 진술과 수사기관의 어떤 입증 사이에 차이가 있었지만 인정을 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동석자들의 진술이 있었고 CCTV, 카드 결제 내역 등의 어떤 보강적인 수사가 있었지만 결국 이번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어가게 되면서 음주운전 혐의는 빠지게 되었습니다. 네. 이전에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되어 왔었는데 여러 사례에서 실제로 음주를 했다고 강하게 의심이 되지만 당장 그 상태, 사고 이후에 도주해 버리고 나면은 이 음주를 처벌을 하려면은 정확히 그 혈중 알코올 농도라는 것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0.03%는 최소한 나와야지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김호중 씨는 아시는 것처럼 음주 이후 그리고 사고를 낸 이후에 도주를 했고요. 17시간이나 지나서 이제 측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의미한 측정 결과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위드마크 공식 같은 걸 사용해서 역추산해서 넉넉하게 0.03%는 인정이 되니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혐의를 입증해 보겠다 했지만 결국 이 검찰의 판단은 위드마트 공식만으로는 정확히 0.03%를 입증하기가 어렵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입증에 좀 불비가 있으니까 앞서 보신 것처럼 그 외에 충분히 입증이 가능한 위험운전 치상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도주치사, 사고 미주치 그리고 증거인멸 같은 부분, 특히 범인 도피 교사한 부분, 확실한 혐의로 가능한 부분만 기소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 피해자와 한 달 만에 김호중 씨가 합의를 했다. 그래서 형량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음주운전 혐의까지 빠졌으니까 처벌 좀 낮아지는 건가요, 그러면요?
그런데요, 음주 혐의는 빠진 것은 맞습니다. 음주가 굉장히 중요한 죄목이긴 하고 음주까지 더해졌다면 형량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볼 여지도 있었겠지만 지금 받고 있는 혐의 하나하나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위험운전 치상 같은 경우에도 가장 높은 형량을 본다면 15년까지도 가능하고요. 범인 도피 교사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비록 지금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해도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형량에 있어서 많은 부분 어떤 감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또 한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 앞서 음주가 빠진 그 이유가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사법 방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측정을 했다면은 당연히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왔겠죠. 그 부분은 처벌이 안 됩니까? 그렇죠. 그 부분이 좀 문제점으로 예. 지적이 되고 있는데 특히 좀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보는 부분이 이렇게 사고를 내고 도주한 이후에 경기도 모처였던 호텔로 향했잖아요. 근데 예. 그 직전에 CCTV 영상을 보면은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입했습니다. 그걸 또 맞췄다는 그렇죠. 걸로 이게 추정이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뭐 예. 음주 사고 대처법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요령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음주하고 사고를 낸 다음에 일단 도피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내가 의도적으로 다시 음주를 하면 나중에 음주에 대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온다고 해도 사고 당시에 음주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마신 것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검찰청에서도 직접 이거는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사법 방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고 이후에 의도적으로 음주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되고 그것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과 좀 동일한 정도, 1년에서 5년 정도의 징역형을 마련하는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도록. 자, 선 넘은 아버지라고 누가 얘기했느냐. 골프 여제로 불린 박세리 희망재단의 박세리 이사장이 이런 취지로 어제 부친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눈물 쏟으면서 채무관계 관련해서 입장을 밝힌 바 있죠. 어제 많은 분들 보셨을 텐데 현장 목소리 듣고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기쁜 소식을 가지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소식으로 인사를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박세리 희망재단의 이사장이 저희이기 때문에 돈과 사는 잘 구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네, 홍준성 기자님. 어제 많은 분들 보고 같이 눈물 흘리는 분들도 계시고 가슴 치는 분들도 계셨어요. 저희 주위 보니까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눈물의 기자회견이었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 눈물 보이기 전에도 많은 분들이 이미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왜냐하면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참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그동안 보여왔던 게 누구보다 정신 컨트롤이 잘 되는, 어떠한 경계에서도 위기에서도 그것에 평정심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 냉철한 승부사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예능에서도 보면 늘 넉넉하고 후하고 그런 흔히 말하는 영앤 리치의 모습이었는데 네. 지금 여기 왜 나왔나요? 본인이 다른 사기를 타인에게 당한 게 아니라 지금 본인이 재단을 통해서지만, 재단 이사장이지만 결국 보면 지금 국민들은 딸인 내가 아버지를 고소한 걸로 보시겠구나.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면요, 이 얘기하러 나온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인도 마음이 착잡할 수밖에 없고, 단순히 제가 박세리 씨가 지금 저 이제 더 이상 뭐를 잃지 않으려고요, 나를 지키러 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더 이상 누가 어떠한 걸 빌려주셔도 제가 더 이상은 감당을 못해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채권자를 위해서 나온 거고, 더 중요한 건 지금 재단이 뭐 하는 곳이었어요. 이 골프 꿈나무들, 이 후진 양성하던 곳이었는데 그 꿈나무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우리도 혹시 우리 꿈도 저버리나? 아니다, 내가 너희들은 지켜주겠다, 그 얘기하러 나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온 국민이 같이 가슴 아파했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사연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유독 한 기자의 질문에 박세리 이사장이 눈물이 펑 하고 터졌습니다. 어떤 장면인지 보고 오시죠. 그 박준철 씨나 어머니나 언니나 또 같이 하면서 함께 했던 시간들 참 보기 좋았고, 참 이런 일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던 우리 박 프로의 모습을 보니까 참 안타까워서 막을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저는 눈물이 안 날 줄 알았어요, 진짜. 왜냐면 화도 너무 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가족이 저한테 가장 컸으니까. 그게 다인 줄 알고 시작을 했고, 막을 수 없냐고 말씀하셨잖아요. 많았죠. 계속 막았고, 계속 반대를 했고, 한 번도 아빠 의견에 찬성한 적도 없고, 동의한 적도 없고. 예, 다시 보니까 뭐 울컥하는 느낌이 드는데 저 기자가 박세리 선수 시절부터 한 20년 넘게 취재했던 기사에서 뭐 골프 기자들은 사실 20년, 30년 취재하는 거는 뭐 흔한 일이어서 가정사까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정제된 표현을 해서 물어보니까 박세리 이사장이 더 와닿아서 눈물 흘린 것 같아요. 수십 초간 뭐 이렇게 말도 못 이었어요. 네. 내 마음을 가장 알아주는 사람이 물어볼 때 여태까지 어떻게든 참았던 눈물이 터지는 거죠. 마치 등을 토닥토닥 해주는 느낌이었을 거고요. 저는 저 기자분이 사실 막을 수 없었냐의 대답을 이미 알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막을 네. 수 없었다는 거. 그런데 대중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 이 기자회견을 다 끝났을 때는 전 국민이 아우 정말 박세리 안 됐다 공감하셨겠지만 그전엔 조금이라도 에이 그래도 아빠 일인데 몰랐던 거야?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는 대중이 가장 궁금해할 수도 있고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을 탁 건드려준 거죠. 네. 그런데 막아왔고 계속 막아왔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 얘기를 할 기회를 어떻게 보면 저는 저 기자분이 주셨고 그걸 알기 때문에 박세리 씨가 눈물을 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가까이서 봤던 인물이기 네. 때문에. 자, 장가 기자, 일단은 박세리 이사장 얘기 들으면은 아버지 채무가요.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서부터 이제 아버지의 채무 관계를 알게 되었는데 하나를 해결하면 또 하나가 터지고 그거를 해결하면 또 하나가 터졌다. 이렇게 박세리 씨가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희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기 때문에, 저희 아빠이기 때문에 아빠가 갖고 계셨던 모든 채무 관련해서 제가 다 변제를 해드렸지만 이제 더 이상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 할 수 없는 부분까지 오게 됐던 거예요. 지금 마지막으로 이 일이 커진 상황까지도 분명히 저는 뭐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위가 이미 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가족이니까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계속 채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해결하면 또 다른 채무 관계가 또 수면에 올라오고 또 한 번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올라오기 시작했던 게 그게 이제 시발점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빚을 졌길래 저렇게까지 얘기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이 부친의 채무로 인해서 박세리 이사장과 가족이 거주하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 이 부분도 굉장히 쟁점으로 떠올랐었는데 박세리 이사장은요 여기 대해서 오해라고 밝혔습니다. 듣고 오시죠. 현재적으로는 경매에 나가서 나와 있지는 않아요. 제가 법적으로 올바르게 다 체면 변제를 하고 제 명의로 다 집을 인수했기 때문에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모든 게 경매에 넘어갔다 등등 좋지 않은 기사로 조금 더 오해가 있지 않았을까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네, 장가 기자. 이 아버지 빚으로 인해서 박세리 이사장 집까지 경매로 넘어갔던 부분 여기 잠깐 상황 설명 좀 하고 시청자들 이해 돕기 위해서 정리 잠깐 해볼까요? 네, 법원이 박세리 씨가 소유한 이 대전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을 저희가 앞서서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경매 대상 부동산이 총 2개입니다. 박세리 씨 부모님이 거주했던 1785제곱미터, 그러니까 평수로 따지자면 한 540평 규모의 대지와 주택이 있고요. 예. 또 여기에
539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163평 규모의 대지와 4층 건물이 있습니다. 예. 자, 아마 MBC 나 혼자 산다에서 박세리 씨가 자신과 이 부모님을 위해서 지은 집이라면서 나온 큰 저택 그리고 넓은 정원, 여기서 박세리 씨가 강아지들하고 함께 이 뛰노는 모습 아마 많은 분들 보셨을 네, 겁니다. 기억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바로 이 법원이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린 곳이고, 하지만 이 현재 박세리 씨가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를 했고요. 이 법원이 이를 인용해서 경매 집행은 정지된 상태라고 합니다. 자, 박세리 씨는 지난 2000년 아버지와 자신이 절반 지분 비율로 이 건물과 대지를 취득을 했지만 2016년 13억가량의 빚 문제로 이 자신의 집과 대지가 경매에 처음 넘어가자 무척 놀랐었다고 하는데요. 그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경매 사건에 대해서는 저도 전혀 몰랐던 상황이고 언론에서 난 것처럼 저와 아빠가 반반 지분을 갖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은퇴를 하면서 한국에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근데 그해 겨울에 제가 미국에 잠깐 일이 있어서 들어가 있는 사이에 급하게 연락을 한국에서 받았어요. 내용이 뭐냐면 집에 갑작스럽게 경매가 들어온다는 거죠. 저도 이런 걸 처음 들어봐서 아빠 지분에 이제 돈이 채무가 걸린 거겠죠. 10억이라는 돈에 이제 경매가 들어온 거죠. 급하게 현금이나 없으시니까 채무를 변제해 드리고 제가 그 집을 제가 사게 된 거죠. 명의는 제 명의로 된 거라서 온전하게 법적으로 절차를 다 밟아서 채무 관계를 정리해 드리고 제가 아빠의 갖고 있는 지분을 제가 다 사서 제 명의로 옮긴 거예요. 네,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빚이 졌길래 아버지 빚 때문에 집이 날라갔다. 쉽게 표현하면 이건데 그래서 다시 빚을 갚아서 집을 사들였다, 이 내용인데 임 변호사님, 어쨌든 이걸 보면은 집과 관련된 채무는 일단은 정리가 됐다고 봐야 됩니까? 일단은 일단락인 것 같은데요. 앞서 이제 설명 주신 것처럼 처음에는 이 대지에 대해서 아버지와 박세리 씨가 5대5의 지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근데 빚을 지게 되고 갚을 돈이 있게 되면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이 아버지의 재산으로 볼 수 있는 이 부동산의 적어도 절반의 지분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 이런 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이런 상황이 오니까 박세리 씨가 이 채무를 변제를 해주는 대신 아버지로부터 이 절반의 지분을 사온 셈인 거죠. 그러니까 정당하게 이제 지분을 취득해서 현재는 박세리 씨 명의지만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지분을 옮긴 것이 어떤 부당하게 이제 빚을 갚아주지 않으려는 처사이냐, 뭐 이런 식의 추가적인 분쟁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현 상태로는 이제 경매는 모두 정지가 되어 있고 나머지 있는 문제들은 이제 서로 잘 협의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집 자체 부분이 일단은 일단락되었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채무 관계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으면 우리가 이 사건 하나만 보더라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홍 기자님 한 말씀 덧붙이시자면요. 박세리 씨가 이제 기자회견에서 조금 언론 보도에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 얘기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그중에 이제 두 가지를 짚은 겁니다. 하나는 경매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이미 본인한테 다 인수했다는 거고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이 경매 집행, 강제 집행 금지 처분을 본인이 내다 보니까 이제 일부 잘못된 보도나 아니면 보도가 아니더라도 일부 누리꾼들이 좀 오해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돈을 꿔줬던 사람 입장에서는 경매를 해서라도 내 돈을 확보해야 되는데 경매가 금지됐으면 이 사람은 그럼 빚을 못 받는 거냐, 이런 오해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명쾌하게 박세리 씨가 아니다, 채무를 다 변제해드리고 인수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쟁점이 있습니다. 장가 기자, 이 아버지가 이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가짜 도장을 아버지가 파가지고 뭐 문서에 찍었다, 이 부분이죠. 여기 대해서 뭐라고 하던가요? 이게 사실 이번에 박세리 선수가 기자회견을 하게 된 이유라고 볼 수 있죠. 빚도 다 갚아줬는데 또 생기고 또 이번에도 아버지가 이 사기를 치려고 하는 거를 보고 더 이상은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이게 공론화하게 된 건데요. 요약을 하자면 전북 새만금 지역에서요, 이 해양 레저관광 복합단지 개발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민간 사업자들을 이제 모으게 됩니다. 자, 그 민간 사업자들 중에서 이 A 컨소시엄에 박세리 씨 아버지도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다가 골프 학교를 세울게, 내가 이 박세리 재단의 회장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 함께 참여를
한다고 의사를 밝히게 된 거죠. 그 과정에서 이 박세리 희망재단의 도장까지 위조를 해서 직인을 찍고 사업에 참여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는 새만금청과 재단 측이 직접 연락을 하고 정말 사업 참여 의향이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과정에서 이 거짓말이 드러나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 박세리 씨 아버지는 뻔히 드러날 거짓말을 대체 왜 하려고 했던 걸까요? 박세리 씨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아버님께서 어떤 식으로 뭐 접촉이 됐고 또 어떻게 해서 뭐 어떤 계기가 있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으면 근데 그 부분에서는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시작을 하셨는지. 저도 알면 참 좋겠는데 그걸 몰라서 저도 참 답답하긴 한데 알 수가 없어요.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하시려고 하셨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서 됐는지도 전혀 알 수 없는 부분이어서 답변을 확실하게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박세리 상 말처럼 40대 중반이 넘은 딸의 어떤 재산, 지위를 어릴 때 생각하고 아버지가 마음대로 휘저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저도 의문인데 임 변호사님 어쨌든 박세리 차장이요. 이 부친을 고소하려고 결심을 한 게 공과 사를 구분해야겠다. 이런 마음에서 했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고소 방법 외에는 이거를 멈출 수가 없겠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공과 사는 구분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 대상이 지금 본인의 친아버지를 향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심정적으로도 안타까워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공과 사는 지금 구분을 해야만 하는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새만금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박세리 씨가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고 심지어 이번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는 본인 재단의 이런 도장이 위조되어서 이런 사업 참가 의향서가 제출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경위는 알고 있었냐 이렇게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전혀 아는 바가 없다. 결국 박세리 씨도 우리와 동일하게 수사기관이 조사를 통해서 도대체 그러면은 참가 의향서를 함께 낸 그 컨소시엄의 다른 업체들은 이렇게 박세리 씨의 아버지가 도장을 위조한 걸 알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이걸 함께 공모한 부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컨소시엄에 처음에 함께 참여하자고 했을 때부터 박세리 씨의 아버지가 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수사를 하지 않고는 고소를 하지 않고는 진행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딸로서 당연히 어떤 부모의 잘못이나 허물에 대해서 도의적으로 책임질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법적으로 보더라면 이 뒷부분 아버지의 채무에 대해서 딸인 박세리 씨가 이걸 꼭 대신 갚아야 되느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 갚아줄 의무는 뭐 나중에 사망 이후에 빚도 상속이 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그 빚이 대물림되는 경우는 있지만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박세리 씨가 지금 도의적으로 계속 변제를 해준 것이지 꼭 법적으로 갚아야 되는 책임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공과 사를 꼭 이렇게 칼같이 구분해야만 하는 지점에 나도 다다랐다. 이런 점을 기자회견에서 다시 한번 밝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 박세리 씨 하면 박세리 씨 아빠 하면은 어릴 때부터 같이 골프를 이어가면서 골프 대디로도 유명했고 굉장히 돈독한 관계로도 유명했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홍 기자님 아버지 분명히 이 기자회견 봤을 거고 어디선가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어떤 반응 보일까요? 저는 사실 아버지께서 유구무원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딸이 박세리 씨가 사실은 평생 스승이라고 말했던 아버지였고 예. 그래서 그 오랫동안 참고 계속 채무 변제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개인적으로 딸의 이름을 판 게 아니라 재단의 이름을 팔았어요. 정말 공과 사에서 으로 넘어갔고 그냥 개인을 상대로 지금 빚을 진 게 아니라 새만금 개발청, 정부를 상대로 빚을 진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을 때 아버지는 이제 단순히 우리 딸이 갚아줄 거야 하고 지인한테 돈을 꾼 게 아니라 범법, 사문조 위조 그리고 행사를 하셨어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할 말이 없으실 것 같은데 저는 딸을 위해서도 본인을 위해서도 예. 이번 기자회견 보셨다면 더 이상은 딸이 이렇게 이런 일로 국민 앞에 서는 일이 없도록 사실 뭐라고 그랬냐면 아버님이 살아갈 길은 박세리 씨가 마련해 드렸다고 했어요. 더 큰 꿈, 너무 큰 꿈 꾸지 마시고 정말 꿈을 꿀 거면 예전에 얘기하셨던 대로 함께 후진양성, 불우유토끼 그런데 그것은 본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딸의 이름으로 하는데 힘을 보태실 일이지 본인이 나서실 때는 지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보면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박세리 선수를 어릴 때부터 정말 헌신을 다해 키웠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이랬던 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원래 이랬던 분은 아니죠. 분명히 이제 본인 표현이에요. 내가 예. 건달이었다, 거칠게 살았다.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와이를 갔는데 그 하와이에서는 우리나라랑 달리 골프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박세리 씨가 어린애죠. 초등학생이 이렇게 딱 치는데 너무 잘 치더라는 거죠. 초등학교 6학년 때쯤. 예.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온 주변에서 빚을 내든 온 본인이 공부를 해서든 엄격하게 훈련시켜서 예. 이 골프의 볼모지였던 대한민국에서 LPGA 첫 우승을 내는 선수로 키운 거잖아요. 예. 그때까지 아까 20년 이 2년의 기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까지 너무 보기 좋았고 스승과 제자일 때 그리고 어떤 코치와 선수일 때 그랬던 모습이 저도 정말 너무 그립고 그때 그래도 혈육이니까 그 부녀 관계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희망을 갖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그래서 관계는 어떨까요? 연락은 하고 지낼까요? 한번 목소리 들어보시죠. 부모님하고는 거의 소통을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지만 저희 자매들하고는 소통을 하고 있고 아시는 것처럼 가족사가 이렇게 쉬운 거는 아니잖아요. 현재 되게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되게 힘든 입장이고 뭐 저도 심적으로 너무 힘들죠. 이런 상황이 저도 처음이고 있어서는 안 될 부분이기도 하죠. 어느 누구한테도. 전혀 소통을 하거나 대화를 나눈 적은 없죠. 이 사건이 있은 이후부터는 전혀 관련해서는 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돈 문제로 부모님과 연을 끊었다라고 얘기하는데 홍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박세리 기자랍니까? 이사장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사실 뭐 박세리 씨 선수 전에 안정환 선수, 예. 지금 해설위원이죠. 있었고 연예인들 중에도 장윤정 씨, 박수홍 씨, 김혜수 씨 사실은 부모의 그 채무를 오래 감당하거나 혹은 채무가 아니라 뭐 사귄 적도 있었지만 하여튼 이 부모로 인해서 경제적 피해를 오랫동안 보다가 결국 나선 때는 뭐였냐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더 이상 제가 어떻게 변제해드리지 못합니다. 책임드리지 못합니다. 라고 할 때서야 나오는 거지 자식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는 나서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 우리 국민들도 공감해주고 계신데 그 부모님들께서도 정말 어떻게 보면 남인 국민들만큼이나 그 이상으로 공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장가희 기자, 뭐 많은 분들이 뭐 자기 자식처럼 박세리 이사장 굉장히 걱정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뭐 반응들 어떻게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우선 이 박세리 씨가 1998년 이 US 오픈 연장전에서 양말 벗고 맨발로 물속에 들어가서 샷을 날렸을 때 그 모습이 IMF 시절은 물론이고요. 지금까지 계속 회자가 되면서 많은 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있는데 자, 그런 박세리 씨가 꾹꾹 누르고 남에게 들키기 싫어서 가슴 졸였던 이 가족사가 있었다는 게 많은 분들에게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박세리 씨 기사에는 대부분이 박세리 씨를 위로하고 응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요. 네. 또 아버지에 대한 비판의 글도 참 많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국민 영웅을 다른 사람도 아닌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망가뜨릴 수가 있나. 도장 만들어서 몰래 찍고 다닌 아버지를 박세리 씨가 어떻게 막을 수 있었겠는가라는 글부터요. 또 박세리 씨가 현재까지 번 이 상금 이런 것들만 해도 아버지 그리고 가족들이 평생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근 정치권 보면요, 두 사람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총선 때처럼 이재명과 한동훈 두 명인데, 자, 먼저요, 여러모로 곤혹스러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희 기자. 자,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관련해 전화 녹취가 연이틀 공개되자 민주당은 반박이 나섰죠. 그리고 또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지사, 부지사 새 소식도 나왔죠? 네, 먼저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녹취 파일을 공개한 걸 두고 민주당은 악의적으로 편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 이 대표 통화 녹취는 전후 맥락을 삭제하고 짜깁기한 파일이라고 반박한 겁니다. 박정훈 의원은 짜깁기를 했다는 주장에 단 1%도 동의할 수 없다며 전체 녹취록을 공개하고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녹음 파일의 출처에 대해서도 검찰이 아니라 합법적 경로를 통해 확보된 내용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한편 쌍방울 대북 송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도내 업체들로부터 5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어제 추가 기소됐는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는 SNS에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며 검찰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옥에 던져진 듯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저희 MBN이 어제죠. 오는 일요일에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할 거라고 단독 보도를 해서요. 자, 준비 상황이 속속 보도되고 있죠. 네, 한동훈 전 위원장은 후보 등록일 바로 직전인 오는 23일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고 비전과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 전 위원장 측 핵심 인사는 지난주까지는 정치적 뜻을 함께할 인재를 모으는 과정이었다면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인 인력 배치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 대표와 함께 당을 이끌 최고위원 후보로는 총선 1호 영입 인재 정성국 의원과 친한 장동혁 의원 등이 유력한 러닝메이트로 꼽힙니다. 출마를 고심하던 나경원 의원도 이르면 내일 차기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질 전망입니다. 그동안 나경원 의원은 원외 한계론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의 견제구를 던져왔는데요. 나경원 의원을 중심으로 비한연대가 뭉치면서 이변을 만들어낼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 로텐더홀에서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네, 그럼 관련 내용 정치 전문가들과 함께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예. 자, 김병민 최고위원, 이제 서울시로 가시게 됐네요. 예. 축하드리고요. 자,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출마 선언을 하면은 공식적으로 이제 당 대표 모락모락 얘기만 나오다가 공식적으로 하게 될 텐데 전당대회 딱 한 달 앞둔 시점이더라고요. 이 결국 나오는 모습 어떻게 좀 바라보셨습니까? 네,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많았을 것 같고 여론적 지지가 꽤 높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회피하기도 꽤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건 한동훈 위원장이 나오게 된다면 어떤 메시지와 비전을 가지고 나오게 될 건지 총선 참패 당시 집 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을 반대하고 있는 그룹에서는 이 부분을 가장 핵심적인 고리로 연결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무기력해진 집권당을 어떻게 쇄신하면서 이길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여기에 대한 비전이 가장 중요할 거고요. 그 내용들을 아마 출마 선언 과정에서 국민들 앞에 아주 함축적으로 또 임팩트 있게 전달하는 그 장면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나올지. 이 파격적인 출마 선언 방식이 될 거라고도 하는데 지금까지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행보를 봤을 때 어떤 모습이 좀 가능할까요? 저도 상상은 잘 되지 않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처음 수락했을 때 연설에서 73년생다운 얘기들을 많이 쏟아냈거든요. 그 당시에 서태지와 아이들의 가사 내용이 차용되기도 했는데 맞아요. 90년대 생각해보면 서태지와 아이들이 막 흥행하다가 어느 날 잠적하고 또 그리고 나서 다시 복귀했을 때 뭔가 파격적인 내용으로 이 복귀를 하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그림들의 요소를 만들어주면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한동훈 위원장을 좀 흔들려고 하는 측 입장에서는 보수의 정통성이 과연 있는 것이냐 이런 메시지가 많아서 오히려 역으로 보수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게 됐지. 한동훈 위원장의 선택이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만 고민이 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김상희 부대표님. 일단 사퇴한 지 70일 만에 재등장하는 겁니다. 한 전 위원장이요. 출사표 던지면서 어떤 얘기를 가장 먼저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총선에 실패를 했잖아요. 그 요인을 자숙과 성찰을 통해서 얼마나 파악했는지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와 여당이 왜 국민의 사랑을 못 받고 있는지 그 문제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그동안 고민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그 고민을 바탕으로 어떻게 나가겠다. 그리고 국민의 답답함을 어떻게 풀겠다라는 그 지금 현 정부와 여당에 대한 현실인식 이거를 보여주고 그 위에 비전을 발표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고 뜬구름 잡는 비전을 발표를 하면은요
국민들은 지금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좀 이 답답함을 좀 뻥 뚫어주기를 바라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나와서 더 답답할 뿐인 상황이 될 수가 있죠. 가령 어떤 메시지를 딱 하고 예를 들어서 기대하십니까? 총선 민의를 수용하겠다. 국민만 보고 가고 총선 민의에서 드러난 것들은 우리가 수용해야 한다. 해야만 한다. 그게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나갈 수 있는 길이다. 이런 걸 당원들한테 호소하면서 나와야죠.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최상병 특검 같은 거죠. 받겠다. 네. 그런 것들을 받겠다라고 선언하면 벌써부터 이제 대통령과 싸우겠다는 게 되니까 그런 거보다는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고민하고 치열하게 토론해서 국민의 민심을 향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런 거를 호소하는 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엔 윤석열 시즌2로 또 불리게 될 겁니다. 기존과는 달라야 된다. 그럼요. 이 말씀이시군요. 자, 김병민 최고. 일단 예. 이 다음은 러닝메이트로 뛸 최고위원 누구냐. 벌써 뭐 물색을 좀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MBN 저희 취재 결과 보면은 정성국 의원이 유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떤 인물이고 어떤 인연이 있길래 이런 분들 나오는 거지라고 좀 궁금한 분들 계시거든요. 어떻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총선 1호 영입 인재다 이렇게 잘 알려져 있고 교총회장 출신의 교육자라는 점들이 널리 알려져 교육자다. 있습니다. 이 PK 지역에 나와서 당선이 된 케이스이긴 한데요. 한동훈 위원장이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당원들의 가장 많은 숫자가 밀집돼 있는 영남권의 누군가와 함께 손잡고 뛸 때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 면들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건데 정성국 의원이 갖고 있는 약점이라면 인지도가 거의 전무하다는 거죠. 잘 모르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라는 게 저도 최고위원 선거에 나가봤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왔을 때 1차적으로 아주 짧은 기간 여론조사로 컷오프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이름 석자를 들어보지 못하면 컷오프에도 아예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애당초에 좋은 자원으로 함께 협력해서 나가고 싶어도 기본적인 인지도가 바탕이 되지 않았을 때 본선 진출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이것도 치명적인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가 TK 지역의 거의 유일한 후보였기 때문에 당원들의 표를 나중에 열고 보니까 당심에서 압도적인 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표심을 좀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과의 연대 이런 고민들이 좀 있을 것 같고. 한동훈 위원장이 좀 더 어떤 대중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좀 연단에 같이 선다던가 어떤 쇼맨십을 좀 보여줄 가능성도 있나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물리적 시간이 정말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 나경원 의원이 지금 나올 것처럼 보여지는데 나경원 의원이 나왔을 때 오히려 TK 지역에서 굉장히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사람과 연대로 함께 나오게 된다면 정성국 의원이 갖고 있는 좋은 자질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안에 그 캠페인을 돌파해낼 수 있겠는가에 대한 고심이 아마 뒤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김상일 부대표님, 뭐 러닝메이트 굉장히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중요한 부분. 지금 우리 김병민 최고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부시장님인가요? 어쨌든 다음 주부터요? 다음 주부터 부시장님이시군요. 어쨌든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일단은 인지도가 없다는 것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그러면 인지도가 없으면 이분이 영입 인사기 때문에 그 영입의 상징성이라는 것도 부각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이 영입될 때만 해도 교권 회복이라는 게 굉장히 큰 이슈였고 그거에 대한 상징성이 존재했죠. 근데 이 전당대회와 교권 회복은 잘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상징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별로 내세울 게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싱크로율이 높냐? 싱크로율이 높으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찍으면서 그냥 같이 찍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런 분은 오히려 장동혁 의원이 싱크로율이 가장 저는 뭐 높은 인사로 보이는데 그런 어떤 공학적인 부분도 너무 공학적인 거를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공학적인 부분도 저는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김병민 최고가 좀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나경원 의원이 이제 내일쯤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출마가 임박했던 한 전 위원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견제구를 사실 날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견제구였는지 목소리 듣고 오시죠. 적극적으로 좀 더 열심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제 고민을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이번 주 일요일 날 월요일이 이제 그 후보 등록일이니까요. 그 전에는 결정을 해야 되겠죠.
저는 개파에 줄 서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어떤 표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어떤 표든 것은 마다하지 않게 그 어대한 기류가 있다. 의원님께서는 그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 개파에 줄 서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각에서는요, 이 친윤계가 밀어주고 있는 거 아니냐, 좀 힘을 좀 실어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병민 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 네. 일단 당원 투표 비율이 80%지 않습니까? 친윤계가 지지에 좀 몰아주면은 그래도 나경원 의원 쪽에 또 힘실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아마 기존에 있는 원내 인사들은 전략적인 선택에 대한 고민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지난번 전당대회로 나오려고 했을 때 연판장의 네. 상황과 지금 또 굉장히 많은 부분의 변화가 있죠. 앞서 얘기드렸던 당원들의 민심이라는 게 여론조사는 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는 전국에 대한 인구수 기준으로 거기에 비례해서 서울 수도권에 많은 인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또 여론조사에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당원의 비중은 수도권보다 영남권이 압도적입니다. 거기에 대한 직접 투표가 진행되니까 우리가 많은 의석수가 포진되어 있는 영남권의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작정하고 누군가를 밀어주겠다라고 하게 된다면 80%에 달하는 표심의 상당 부분 영향을 흔들 수밖에 없죠. 근데 그 80%도 결국 당원이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이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지층에서도 꽤 높은 비중이 나오더라고요. 현재로서는 좀 압도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이준석 대표와 나경원 당시 의원이 붙었을 때를 보게 되면 당심에선 나경원 의원이 압도적이었거든요. 여론조사는 이준석 대표가 또 압도적이었지만 그때 상황을 보면 당심을 굳건하게 가져가면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과연 이번에 그 당심이라고 하는 당원들의 표심이 진짜 나경원 의원에게 그대로 갈지 아니면 이번엔 새롭게 좀 한동훈 위원장 쪽에 쏠리게 될지는 그건 좀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1년 전 지난 당대표 선거인가요? 연판장 돌리기도 하면서 이 상황이 갑자기 친윤 쪽에서 몰아준다는 어떤 일각의 관측이긴 하지만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렇게 갑자기 급변하는 상황에 대해서 옛날에 어떻게 받아들일까? 한 TV 광고 카피 중에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당심은 움직이는 건가요? 너무 급변하게 움직이는 과정들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는 당원들도 계시고요. 일단 나경원 의원이 그래서 이번 선거에 누군가에게 기대해서 의지하겠다는 선거를 치르는 순간 그대로 국민의 마음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견제구로 날리는 것도 정치적인 과정이겠습니다만 왜 나경원 의원이 당선돼야만 이 어려운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주는 게 나경원 의원의 출마 과정이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상대당이죠. 정치 구단이라고 하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심, 민심 골고루 가진 나경원 당대표가 될 것 같다.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은 민주당은 땡큐다라고 하는데 김상희 부대변인 이게 박지원 의원의 바람인가요? 아니면 한 전 위원장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인가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박지원 의원의 이야기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오히려 정치인으로서 좀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걸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은 안 나오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안 나오는 게 낫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 현 정권과 여당의 국민들과 중도층 그리고 당 내의 합리적인 지지층 이런 데서 바라는 거는요. 변화예요. 변화. 그 변화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느냐가 이 말이 맞을 건지 아닐 건지에 대한 판가름을 저는 가름을 한다고 보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진짜 대통령 생각하지 않고 국민만 바라보고 그다음에 당원들 중에서 정말 정권 재창출을 염원하는 그런 사람들만 바라보고 변화 요구에 부응한다면 박지원 비대위원 의원의 얘기는 틀리게 되겠죠.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그 변화에 부응한다라는 느낌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순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 윤석열 키즈 뭐 한계 어쩔 수 없네 이렇게 돼버리고 그런 경우가 된다면 민주당에는 정말 고마운 상황이 될 것이고 심지어는 국민의힘의 다른 대권 경쟁자들한테도 굉장히 고마운 상황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라이브픽입니다. 어제 병원 찾아갔다가 헛걸음한 환자분 있으실까요? 대한의사협회가 전면 휴진을 선언한 어제 일부 동네 병원 또한 의료 파업에 동참하면서 환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사전 신고 없이 무단으로 휴진하거나 단축 진료를 하고 파업에 동참한 병의원들도 있었는데요. 여기에 이른바 꼼수 휴진, 갖가지 핑계를 대며 휴진한 의원들 때문에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에어컨 청소 때문에 휴진한다, 내부 공사 때문에 휴진한다, 심지어는 원장님이 아프다, 원장님이 민방위 훈련을 간다 등의 안내문을 내걸며 휴진을 한 겁니다. 시민들의 비판적인 여론이나 정부의 처벌을 받을까 우려해 이런 구차한 이유를 붙인 걸로 보이는데요. 꼼수 휴진에 뿔난 환자들, 각종 온라인 카페에선 집단 휴진에 동참한 전국 병의원 리스트가 나돌았고요. 이날 휴진한 병의원을 불매하자 이 보이콧 의견이 올라오기도 했다네요. 이런 분들이 있어 세상은 아직 살만합니다. 어제 서울 도심 속 시민 영웅들이 나타났습니다. 전복된 차량 안에서 살려주세요, 우리 아이 살려주세요라는 소리가 들리자 시민들이 단숨에 차량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 뒤집힌 차량을 똑바로 세우고 아기와 운전자를 구조합니다. 사고 운전자는 2살 배기 아이와 함께 귀가하던 중 뒤따라오던 차가 빠른 속도로 들이받아 사고를 당했는데요.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고 차에서는 연기가 나는 상황. 운전자는 안전벨트도 풀리지 않아 아이에게 갈 수 없었는데요. 이때 주변을 지나가던 시민들이 달려와 구조를 도왔습니다. 또 이후 도로에 흩어진 잔해들을 정리까지 했다고요. 무사히 건강을 회복한 운전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황이 없어 이제야 감사 인사를 남긴다. 우리 아이 목숨 살려주신 영웅분들께 감사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이 없다라며 연신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브픽 전해드렸습니다.